장례식장이라는 곳은 원래 슬픔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더 무겁게 숨조차 막힐 정도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향 냄새는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제 호흡을 막았어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이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 머리로는 죽음을 이해하는데 가슴은 아직 그 사실을 거부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정 치마 정장에 작은 하얀 국화를 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여자. 한은주. 제 오랜 친구였어요. 순간 저는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장례식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날은 어쩐지, 그 순간은 어쩐지, 심장이 괜히 불안하게 두근거렸어요. 은주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영정사진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랐어요. 그녀는 국화를 내려놓더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듯 절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보, 너무 늦었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제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며 제 입술에서만 불려야 할 단어. 그런데 그 말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 영정 앞에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착각한 거겠지. 제 안에서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냥 조문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을 잃은 여인의 통곡처럼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야? 사촌인가? 친척인가? 아닌데, 너무 슬퍼하는데?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의 아내인 저는 멍하니 앉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친구 은주는 제자리보다 더 깊은 슬픔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장례식이라는 상실의 공간에서 저는 또 다른 상실, 또 다른 배신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은주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며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차라리 아내 같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건 내 남편이야. 내가 왜 거기서 여보라 불러.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공간은 원래 침묵의 무게가 더 큰 곳이잖아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혼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한 사람하고만 살아왔냐고. 저는 늘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의 50년은 결코 쉽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3에 결혼을 했어요. 23이면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를 나이잖아요. 그때는 철수 씨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처음엔 인쇄소에서 시작했어요. 하루 14시간, 때로는 16시간도 일했어요. 손끝엔 늘 잉크가 묻어 있었고 밤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철수 씨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말했어요. 영자야,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제겐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겉으론 씩씩했지만 속으론 불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늘 든든하게 곁에 있어줬어요. 세월이 흘러 인쇄소 일이 조금 자리를 잡자 저희는 작은 슈퍼를 열었어요. 그게 우리 노후의 희망이었죠. 부부가 함께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돈이 많진 않았지만 우리 삶엔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가끔은 밤 늦게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둘이 눈 마주보고 웃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몸살이 나면 몰래 약국에서 약을 사와 식탁 위에 놓아두는 사람. 제가 힘들어 보이면 무뚝뚝한 목소리로 밥은 먹었냐 하고 툭 던지는 사람. 그게 다 그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50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날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보, 물 좀 줘. 늘 하던 말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제가 소리쳤어요.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정신 차려. 아직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남편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울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이야? 이제 정말 없는 거야?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어요.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위로했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멍한 제시야 속에 은주가 들어온 거예요. 검은 옷을 차려입고 국화를 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온 그녀.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인 그 한마디. 여보, 너무 늦었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울지 못하던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혼란과 배신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은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 여기저기를 맴돌면서도 뭘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슬픔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눈물로만 오는 게 아니더군요.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멈춰버린 것처럼 숨은 쉬지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이다가 문득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거실 책장 위 늘 두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멈칫했어요. 사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 휴대폰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괜히 열었다가 더 힘들까봐 차마 그럴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저절로 뻗어가더군요. 그래, 마지막으로 남편이 무슨 걸 봤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늘 같았거든요. 잠금 화면을 넘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뜬 메시지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은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은주구나. 내 친구. 장례식에도 왔던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은주와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은주가 남편에게 안부 문자 하나쯤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대화창을 열자마자 제 눈앞은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안부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너무 보고 싶네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요. 내일은 내가 먼저 갈게요. 기다려요. 보고 싶다. 당신 덕분에 즐겁다. 기다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메시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집 앞으로 갈게요.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제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보다도 먼저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진첩이었어요. 남편은 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진첩 안에 숨김 앨범이라는 폴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숨김 앨범을 열었을 때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진 속에 있던 사람은 남편과 은주였습니다.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는 사진. 심지어는 고급 호텔룸 침대 옆에서 자연스럽게 기대 앉아 찍은 사진까지. 그 두 사람은 연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 몸짓, 눈빛. 그건 절대로 친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울렸는데 그 소리보다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제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50에 가까이를 함께 살았고 아픔도 기쁨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이면에 제 친구 은주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의 반쪽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나눠져 있었구나. 내 인생은 그림자였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은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오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그냥 괜찮다. 이제 좀 정리하고 있다 하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는데 거기에 은주와 남편의 메시지와 사진까지 봐버린 이상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장례식장에 왔던 한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옛 동네에서 알던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이고, 영자씨. 정말 큰일 겪으셨네. 힘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득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근데 내가 장례식장에서도 말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은주 씨 있잖아. 병원에서 자주 봤어. 당신 남편 입원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은주가 병원에 있었다고요? 응. 내가 몇 번이나 봤어. 거의 가족처럼 붙어 있던데. 난 그래서 뭐 친척이려니 했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아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위경으로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가게 때문에 너무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겨우 첫날에 잠깐 얼굴 비치고 이후엔 가끔 반찬이나 챙겨다 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은주가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매일. 가족처럼. 저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묘하게 의심스러웠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그랬어요.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여성용 립밤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죠. 이게 뭐야? 누가 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가게에서 이벤트로 주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은주 거였던 게 아닐까요? 또 한 번은 차를 탔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맡은 게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은주의 향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심지어 은주와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긴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 하더니 뭔가 급하게 숨기는 듯한 목소리.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던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너무 늦었어.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랬던 걸까? 그냥 착각일까? 내가 괜히 과민한 걸까? 아니면 모든 게 사실일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확인해. 은주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 다른 한쪽에서는 속삭였죠.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국 결심이 섰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은주를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한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이걸 확인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제 마음은 두 개로 쪼개져 싸우고 있었어요. 한쪽은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 뭐하러 마음 더 다치려고 그래. 라고 속삭였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내가 끝까지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숨막혀 죽을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후자가 이겼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벨이 3번 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나야. 영자. 영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의 정적.
그게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듯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은주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는 오래전 자주 가던 강동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낡고 빛바랜 그 카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청춘 시절 우리가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장면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잿빛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모든 걸 뒤집을 대면의 자리였으니까요. 은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내 이름을 봤어. 그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거기에 내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 오늘도 보고 싶다. 당신 덕분에 즐겁다. 그런 말들. 그리고 사진도 있었어. 해변에서, 카페에서, 호텔에서 너랑 내 남편이랑. 은주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저는 울컥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해. 이게 뭔데? 왜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잠시 후 은주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미안. 그게 다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그 사람 너보다 먼저 알았어.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때 내가 먼저 그 사람 만났었어. 내가 알기 전부터.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널 선택했어. 그래서 난 그냥 물러났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어. 내가 가게 때문에 자주 못 올 때 나는 매일 갔잖아.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어. 처음엔 그저 안부만 묻고 도와주는 거였는데 점점 멈출 수가 없었어.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없이 작아진 얼굴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눴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은 널 선택했더라. 그게 더 아팠어.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엎질렀고 커피가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너는 평생 내 옆에 있던 친구였어. 내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주고 내 아이 돌잔치에도 와서 웃던 내가 뒤에선 내 남편이랑 그런 짓을 했다고. 은주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영자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장례식 이후로 너한테 연락도 못했어.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카페 안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다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 두드리는 소리와 그녀의 흐느낌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은주야, 너는 내 친구였고 그 사람은 내 반쪽이었어. 그런데 너희 둘이 함께 만든 상처는 죽음보다도 더 깊고 고통스러워.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쿵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제겐 동정도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은주야, 언제부터였어?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냐고. 제가 이를 악물고 묻자 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년 전부터야.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6년? 6년이라고. 그 말은 칼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6해라면 제가 무릎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돌보느라 힘들어할까봐 은주가 가끔 심부름을 해주겠다고 나선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때였어? 은주는 고개를 떨군 채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 내가 병원에 오래 누워있고 철수 씨는 혼자 가게랑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어했잖아.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그 고맙다는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 그렇게 시작됐어. 저는 숨이 막혀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제 몸을 지켜줘야 할 가장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키겠다던 친구와 남편이 제 뒤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널 믿었어. 평생을 친구라고 생각했어. 내 곁에 항상 있어준 사람이라고.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나도 처음엔 안 그럴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다시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마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 나는 혼자였고 그 사람도 외로워 보였어.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어.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변명?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외로웠어도 그는 내 남편이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그 순간 은주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야.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어요. 은주야, 넌 내 인생의 후회이자 슬픔이다. 우린 추억으로 남는 게 맞았다. 영자는 나의 집이고 삶이고 마지막이다. 제발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마라. 넌 누구보다 영자를 잘 알잖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은 끝내 저를 선택했다고, 마지막은 저였다고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주를 향한 지워지지 않는 감정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떨어뜨린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날 사랑한 거야. 근데 왜 내 앞에선 또 그런 말을 했던 거냐고, 왜 널 붙잡았던 거냐고. 제가 소리치자 은주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늘 널 마지막이라고 말했어. 넌 집이고 삶이고 끝이라고. 그래서 더 아팠어. 나는 그 사람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었으니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 사람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그런데도 왜 내 뒤에서 그런 짓을 했어? 은주는 두 손을 모은 채 흐느꼈습니다. 영자야, 난 내가 밉지 않았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널 택했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내가 그렇게 울었어. 내가 잃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를 지킨 그의 마음이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제 친구 은주였다는 걸.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그 깨달음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순간부터 제 손가락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 이미 오래전에 써진 듯 누렇게 바랜 글씨. 그러나 그 글씨체는 분명 제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 제 남편의 글씨. 은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울음 섞인 숨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눈앞의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쿵쿵 내려치고 있었으니까요. 은주야, 넌 내 인생의 후회이자 슬픔이다. 우린 추억으로 남는 게 맞았다. 영자는 나의 집이고 삶이고 마지막이다. 제발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마라. 넌 누구보다 영자를 잘 알잖아. 처음 그 문장을 읽자마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회이자 슬픔. 그는 은주를 그렇게 불렀어요. 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어요. 제게는 고맙다, 밥은 먹었냐 정도의 무뚝뚝한 말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주에겐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편지를 움켜쥔 손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나눈 일상의 모든 따뜻한 순간이 이제 와서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후회? 슬픔? 그게 내 이름이었어? 나는 뭐였는데? 저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급히 몸을 숙여 편지를 주워들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자야, 제발 오해하지 마. 그 사람은 끝까지 널 지켰어. 마지막도, 언제나 마지막도 널 택했어. 마지막이 나였다고? 그런데 왜 이런 편지를 썼는데? 왜 너한테 후회이자 슬픔이라고 했는데? 너랑 무슨 관계였길래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 제 목소리는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다른 손님들이 놀란 듯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처럼 오직 우리 둘만이 이 자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은주는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살면서도 내게는 늘 미안해했어. 젊은 날 나를 밀어냈던 걸. 그래서 그 마음이 후회라고 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널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 너를 삶이라고 한 거야. 난 그림자였어. 그림자였는데도 그는 나를 완전히 놓지 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몰래 사다 놓던 약 봉투. 제가 힘들 때 건네던 투박한 위로의 말. 그리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던 그 눈빛. 그 눈빛 속에 은주가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너희 둘은 날 바보로 만든 거야. 5년 동안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 마음 절반은 내 거였다는 거잖아. 내 인생은 뭐였는데? 내가 바친 젊음,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버틴 세월은 뭐였냐고.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제 스스로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허무가 몰려왔거든요.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영자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그는 널 택했어. 그게 진실이야. 나한텐 그게 가장 아픈 진실이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나를 지켰다고 하지만 동시에 끝내 나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편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새겨진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나의 집이고 삶이고 마지막이다. 그 문장이 제게 던져준 건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아이러니와 분노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이고 삶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왜 날 이렇게 무너뜨리고 간 거야?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흔들리는 제 그림자는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은주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발밑에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길고 지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열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 안에 남편의 모든 흔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슬리퍼였어요. 언제나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오래되어 군데군데 다른 슬리퍼.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 물건이 그날따라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슬리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게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슬리퍼를 벗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목구멍 깊숙이 차오르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마저 제겐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였어? 내가 평생을 지켜줬잖아. 내가 얼마나 버티면서 살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 위에 남편의 웃는 얼굴이 땅바닥에 엎드린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파편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은주를 품은 채 날 안아줬던 거야? 내가 믿었던 손길이, 내가 의지했던 그 손길이 다 거짓이었어? 눈물이 쏟아져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아팠습니다. 가게 일하며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저는 늘 남편을 지켜줬습니다. 무릎이 망가져도 허리가 휘어져도 저는 끝까지 그 사람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는 제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제 평생을 함께한 친구, 은주였어요. 제 슬픔을 나누고 제 기쁨을 축하해주던 그 모든 순간에 제 옆에 있던 사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나는 뭐였어? 당신한테 난 뭐였냐고. 주방 싱크대 위엔 아직 남편이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엔 그가 보던 신문이 덮여 있었고 서랍에는 그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흉기였어요. 손에 닿는 순간마다 그 사람의 배신이 제 몸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사진들을 하나씩 벽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의 미소가 예전엔 제 위로였는데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나하나 벽에서 떼어내면서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내 전부였는데 나는 당신 전부가 아니었잖아. 왜 날 이렇게 무너뜨리고 갔어?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운 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제 옆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서 제 자신이 그 그림자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들을 벽에서 내리고 액자 유리 파편을 치운 뒤에도 제 마음은 한참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탁자 위엔 넘어뜨린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액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풍경보다 더 처참했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몸속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배신의 칼날이 제 심장을 수없이 찔러대던 그 순간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거나 그저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 무언가라도 치워야 한다. 그때 손에 잡힌 게 하나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쓰던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이것저것 끄적이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길 열면 또 뭔가 내가 모르는 진실이 나오면 어떡하지?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결국 손이 움직였어요. 메모장을 펼쳤을 때 처음 몇 장은 장보기 목록이나 간단한 계산이 적혀 있었어요. 쌀 10kg, 라면 1박스, 영자약, 슈퍼 매출 지출 남은 금액. 이런 평범한 기록들. 그걸 보는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려고 애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자 몇 줄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그의 글씨였어요. 영자는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은주는 약했다. 나는 그 약함을 외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지막은 영자여야 했다. 순간 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내 마지막은 영자여야 했다. 분노로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이 이상하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가 은주와 함께한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당신 끝까지 이기적이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마지막은 나였다고 그렇게라도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 말을 하며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배신, 사랑, 분노, 그리움.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하나로 흘러가더군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하는 듯 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없애진 않았어요. 사진 몇 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마지막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진 않았어요. 그냥 서랍 속에 조용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마저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했지만
동시에 약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은주와의 만남이 지나고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운 끝에 어느 순간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더군요. 분노와 절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마음속에서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햇살 같은 깨달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은주도 아들도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갇혀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긴 곳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서로 나누는 자리. 어떤 이는 젊은 날 이룬 사랑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 어떤 이는 자식에 대한 고마움과 서운함을 풀어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울먹이며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글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상처도 조금씩 덜 아픈 것 같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상처 입은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남편과 은주, 그리고 내가 겪은 이 모든 배신과 아픔을 글로 적어내야겠다고.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상처를 덮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에 혼자 앉아 식탁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남편이 떠오릅니다. 좋았던 기억도, 속상했던 말도, 은주와의 일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장면이 있겠죠. 어떤 장면은 추억으로 남고 어떤 장면은 상처로 남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처 위에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 자꾸 떠올라요. 영자는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 변명인지 진심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그 상처를 덮는 힘도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 오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상처 위에 다시 피어난 작은 희망 하나가 제 하루를 붙들어주고 있으니까요.